안녕하세요. 오늘 노변초등학교에 그 학부모 강의를 하게 된 김경희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창의융합교육으로 미래사회 대비하기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좀 소개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상담 심리 전공으로 석사 박사 졸업을 했고요. 1급 전문 상담사 수련 감독으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그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요. 네. 제 심리 상담 센터에서 부부 상담, 아동 청소년 심리 상담, 그리고 놀이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 또 다른 이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구 준법센터에서 교도소를 가기 전에 사람과 갔다 온 사람들의 상담을 지금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제가 가치를 많이 두고, 뭐 가치롭지 않은 일이 없지만은 그래도 부모 교육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모교육 강사로서 대구시에서는 지금 2013년도부터 진행을 했지만, 제가 부모교육을 진행한 지는 20년째입니다. 네. 제가 하는 일도 소개드리고, 제가 오늘 어머님들이 시간을 내셔서 제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물을 하나 좀 부탁을 드릴까 해요. 아마 이제 가정에서나 뭐 사무실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하는데, 메모지 한 장이랑 필기도구를 하나 준비하셔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PPT 사진의 상단에 있는 부분은 2013년도에 제가 우동기 교육감님 계실 때 이제 강의 잘하는 우수 강사로 뽑혀서 갔던 부분이고, 아래쪽 하단에 있는 강의 사진은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2019년도에 대구시 학부모 역량개발센터에서 진행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대구 경북에서는 많이 뽑혀 다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머님들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준비물을 챙기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 강의는 쉬는 시간 없이 11시 30분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강의 진행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미 다가온 미래사회 이해하기, 두 번째로는 세계의 창의융합형 인재 탐구하기, 세 번째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라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창의적 인재로 키울 건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유튜브 강의에서 영상은 출력이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제가 설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에 다가온 미래 사회에 대해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는 이 소피아라는 로봇입니다. 로봇이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부분을 영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구두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란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이미 들으셨을 거고 이미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특징의 예로 큰 마트를 갔을 때 사람이 계산해 주기보다는 셀프 계산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가게에도 사람이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셀프 계산대가 많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치킨집에도 치킨을 사람이 그 일을 하기보다는 로봇이 직접 치킨을 튀긴다라는 것까지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노분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내 자녀가 앞으로 살면서 직업을 몇 번이나 바꾸게 될 건지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제가 원하는 답을 말씀드린다면 5번 정도의 직업을 바꾸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학자들이 미래의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앞으로 내 아이가 살면서 직업은 이렇게 바꾸면서 살게 될 거라는 건데 이유가 뭐냐? 요즘 그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기대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지금 우리의 현재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부모님 세대를 보시면은 거의 90, 100세까지 살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몇 세까지 사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의 150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노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몇 세까지 사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미래니까 예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거의 150세 이상 200세까지 살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보는 거예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소피아라는 로봇은 지금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세계 외국어를 이미 습득했다고 해요. 그 세계 외국어라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가 200세까지 살면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를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제가 아까 준비하라고 한 그 메모장에다가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 한번 적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 학부모님 중에 아버님도 이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실 거니까 나는 땡땡땡 엄마가 되고 싶다. 나는 땡땡땡 아빠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쪽 하단에는 우리 자녀들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시고 그 아이들이 어떤 엄마를 원할 것인지 적어 보세요. 이거는 이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엄마 아빠의 생각이시죠. 그래서 나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 예를 들겠습니다. 나는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다. 나는 자녀에게 힘이 되는 엄마가 되고 싶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나는 화내지 않는 엄마가 되고 싶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아래쪽에 우리 자녀가 원하는 엄마는 어떤 엄마인지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학교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어떤 엄마를 원해? 하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엄마, 내가 되고 싶은 엄마와 자녀가 원하는 엄마가 일치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 아침 귀한 시간에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모 교육에 관심도 많으시고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미래 사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그래야지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살펴보니까 미래 사회에는 이미 3D 프린터로 제작한 자동차가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3D 프린터로 제작된 간이 이식이 돼요. 그리고 로봇 약사가 등장하고,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앞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죠. 새로 생겨나는 직업, 없어지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개인과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개인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정치적인 부분,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유튜브 강의하면서 지금 제 얼굴은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온다 하는데, 저는 전혀 지금 그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의 반응을 볼 수가 없어서 좀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제가 이제 줌 강의도 하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하는데 또 새로운 경험을 저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조금 제가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라 해도, 예, 어머님들도 그 즐겁게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옥스퍼드 대학에 계시는 마틴 스쿨 칼 베네딕트 프레이 교수님과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발표한 직업의 변화에 대한 부분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들이 사라질 직업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성인이 됐을 때 직업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라는 그 보고서를 이미 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우리가 현재의 이제 종사하는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 일할 확률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물류나 이런 데이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사용하는 세탁세제를 보니까 김경이라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세탁세제를 주문하더라, 인터넷상에. 그러면 이 그 시스템에서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주문을 하니까 이제 다 사용을 할 때쯤 되면 이제 그 세탁세제를 저희 집 근처 물류 창고에다 갖다 놓고 제가 주문한과 동시에 배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뭐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것들이 시간대가 언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빅데이터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물건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그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이제 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집안에 보일러를 켜서 집을 따뜻하게 하고 퇴근하기 전에 이미 그걸 작동시켜서 집에 그 온 집을 따뜻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요즘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 있으시죠?
저는 최근에 이제 로봇 청소기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제 스마트폰으로 작동을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 로봇 청소기가,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공간이 조금 이제 자기가 위험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 속력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친구구나라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이 로봇 기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향상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버, 예, 이거는 택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세계 여행을 많은 사람들이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활성화가 조금 이 코로나 시국엔 조금 떨어졌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에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된 이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자산의 가치가 어마어마해지고 있다라는데,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 뭐 이렇게 이제 호텔 알아보고 하실 건데,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를 많이 이용해서 숙박업소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 자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이냐면요. 5성급 호텔, 별 5개 있는 5성급 호텔의 자산의 가치와 이 에어비앤비 가치를, 야, 너희들 이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랑 바꾸자 해도 바꾸지 않는 게 에어비앤비입니다. 그만큼 이 자산의 가치가 점점점 상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상현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여기 있는 영화, 운동, TV, 게임 등에 엄청나게 지금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실 건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화관을 못 가니까 코로나 상황이어서 집에서 넷플릭스나 왓챠를 이용해서 영화를 보시고요. 게임도 그냥 하는 게임이 아니라 뭐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안경을 끼고 게임을 직접 하거나, 그리고 운동을 하는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게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료, 항공, 광고, 마케팅에서 지금 엄청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이용돼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드론이 있어요. 드론은 지금 그 농협에 활용할 경우에는 농약 같은 걸 뿌리는 일들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제 물류, 지금 피자 배달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그리고 이제 119 응급 뭐 구조를 하거나 이럴 때 사람이 들어가서 굉장히 위험한 곳에 드론을 이제 활용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드론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터가 있는데, 3D 프린터는 말 그대로 입체적인 물건을 찍어내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2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기업에서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입체적인 물건을 이렇게 찍어내는 그러니까 이미 이용하는 기업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I, 인공지능 이야기를 또 좀 드릴게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은 많이 들었지만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와 함께 이거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 AI, 인공지능 그러면 말 그대로 알파고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알파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 경기를 해서 4승 1패, 1승 4패라는 그 어떤 경기 결과를 볼 때
알파고는 엄청난 그 학습을 단시간 안에 해서 인간은 기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알파고에 대한 백전백승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에 있는 그 커제 구단이 알파고에게 3대 0으로 이제 그 승부에서 진 사례인데, 이 알파고를 만든 분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에 남자분 허사비스라는 분이 이 알파고를 처음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사비스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어릴 때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독서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분이 그 중국의 커제 구단을 이겼을 때, 사실 나도 이 알파고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결국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되면은 기계가, 컴퓨터가, 로봇이 인간을 능가하는 많은 것들을 행사하는데, 그렇다라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 즈음에, 네. 지금 현재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출시되어서요. 지금 한국에서는 가천의대에서 직접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는데 사람 의사 선생님을 더 신뢰할까요? 아니면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더 신뢰할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은 거의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사람, 어떤 분은 인공지능 의사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더 많이 우위를 차지하는 게 인공지능 의사를 더 많이 신뢰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사람 의사보다가는 인공지능 의사를 더 신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자율주행차. 네. 지금 현재 한국의 이 자율주행차도 곧 선보일 것 같은데, 그 법률 관련한 교통법규 관련해서 뭐 교통사고 이런 거 처리 부분 때문에 아직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데, 조만간 이것도 이제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로봇 기자 케이커봇이 야구 기사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구 기사를 기자가 쓰는데 로봇이 이 기사를 쓰는데 매우 잘 쓴다라고 해요. 그리고 변호사, 그 AI 변호사의 로스가 이미 사건을 맡아서 변호사로서의 역할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창의융합형 인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의 예시 인물들로는 여기 나와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스티브 잡스, 앨런 머스크, 잭 안드라카,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그 직업으로는 보니까 화가이고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기술자, 해부학자, 그리고 식물학자이시면서 천문학자, 지리학자, 그리고 어묵가이기도 하대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분은.
자, 다음으로 스티브 잡스예요. 아마도 이제 스티브 잡스는 최근에 이제 그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핸드폰도 그 아이폰만 사용하는 친구들은 늘 그 폰을 사용하고 뭐 이 애플에 거의 중독이 되어 있다 할 정도로 이제 이쪽 회사 것만 사용하는 팬들도 많이 있는데 보셔요. 정말 손안에 컴퓨터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결국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유가 어플을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저도 뭐 메일, 팩스, 스캔, 뭐 거의 다 핸드폰으로 다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손안에 있는 컴퓨터 시대라고 보면 되는데,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소식에 대해서도 단번에 이제 동시에 저희가 소식을 접하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런 인물이 장이융합형 인재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앨런 머스크예요. 앨런 머스크는 지금 살아있는 현존 인물이고 이분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그 뭐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한국 그 젊은 청년들도 닮고 싶은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전기 자동차 테슬라의 대표이기도 한 사람인데 지금 뭐 주식도 많이 올렸죠. 이쪽에 테슬라. 네. 전기 자동차, 무인 자동차,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개발한 사람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하고 하는데 사실 그 결제 시스템이 어렵고 까다로우면은 잘 구매를 안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게 편리하고 간단하다 보니까 뭐 이제 배달을 하는 거나 뭐 물건을 주문하거나 뭔가를 구매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인터넷 결제도 하시는데 자, 이런 것들을 그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 앨런 머스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그 코인 있죠, 코인 가지고도 이 사람 한마디로 인해서 뭐 많은 돈이 이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가 보면은요, 그 형제가 삼형제 자녀가 함께 그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살면서 부모님이 이 앨런 머스크 형제들 모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독서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잭 안드라카입니다. 세상을 바꾼 10대 최정암 소년도 창의융합형 인재에 들어가고요. 제가 예시 인물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은 나중에 학부모님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에서의 창의융합형 인재로 정약용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독특한 책 읽기 방법으로 키운 사고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실용적 학문을 추구한 개방적 태도를 주장하신 분이시고 결국은 이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서 과학적 상상력을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 책을 읽고 그 책 읽기를 통해서 사고력을 기른다라는 이야기에 조금 비중을 두고 싶은데 사실 요즘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빨리빨리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책을 읽는 데 있어서 다독 많이 읽는 거와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읽는 깊이 있는 독서를 할 때 뭐가 다를까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100권, 1000권 읽는 독서의 양도 중요하겠지만 한 권의 좋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력을 키우게 되면 책을 읽고 내가 말을 하거나 어떤 표현을 할 때 생각을 해야지 잘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창의 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강의의 서러운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본론인데 굉장히 중요한 본론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다루듯이 지금부터 정말로 중요한 걸 다루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융합형 인재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미 국가와 사회에서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고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온 나라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업이 원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기업이죠. 삼성, 현대차, SK, LG 이런 대기업에서 원하는 인재가 어떤 인재인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고 제가 계속 말을 하니까 기침이 나서 삼성이 원하는 인재는 그 구글의 회장이 요구하는 인재이기도 한데요. 국제적인 감각과 언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원하고요. 다음으로 현대차가 원하는 인재는 빌 게이츠형 인재인데 도전과 함께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잭 웰치 형인데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조직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라고 했어요. 사실 요즘 그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주로 집안에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제 친구를 잘 못 사귀고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혼자서도 잘 놀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게임을 한다거나 혼자서 할 수 있는 놀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LG가 원하는 인재로는 코스트코 CEO형으로 짐 세네갈 그 형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쪽은 뭐냐? 진화력이 있고 새로운 틀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하면 국제적인 감각과 언어 능력을 갖춘 인재, 그리고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문화에 잘 적응하는 인재, 그리고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렇다라면 창의융합형 인재란 어떤 인재를 말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 PPT 슬라이드 모니터가 보이실 건데 여러분들도 이걸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바른 인성을 가지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를 키우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또 여러분들이 지금 귀한 시간을 내서 제 강의를 듣고 계시고, 저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요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예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네, 창의융합형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역량을 잘 실천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자기관리 역량, 두 번째는 지식정보 처리 역량, 다음으로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해서 이 6가지 역량을 길러주면 되는데요. 제가 이 6가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기본을 다져주는 시기가 저는 초등학생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시기에 습관을 만들어주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자기관리 역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자기관리 역량 안에는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이다라고 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학생이 학교에 지각을 하게 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자, 학생 책임, 부모 책임. 제가 이걸 해보면 반반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럼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초등학교 4학년을 기점으로 4학년 이상은 학생 책임, 4학년 미만은 부모 책임입니다. 학생이 지각을 했을 때,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기 관리가 잘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시를 하나 들게요. 오늘 아침에 학생이 학교를 갈 때 스스로 일어났는지 부모님이 깨워주셨는지 보셔야 돼요. 만약에 부모님이 아침에 깨워서 학교를 보내셨다면 저는 언제까지 깨우실 건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러시더라고. 대학교 가면 안 하겠어요. 이렇게. 이건 자기관리 역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마다 깨우는 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면 먼저 제가 오늘 행동 수정 방법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A4 용지에다가 학생이랑 약속을 하세요. 너 이제 아침마다 엄마가 안 깨우고 스스로 일어나서 학교를 가면 좋겠구나 하고 서로 대화를 하셔서요. 그걸 이제 종이에 앉아서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시간을 정해야 돼요. 부모님이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침에 몇 시에 내가 일어나겠다라는 걸 적고, 그리고 나 누구는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난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일어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버지, 엄마, 이제 자녀 이렇게 해서 사인하시고 해서 이걸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학생이 자러 가기 전에 이걸 큰 소리로 3번 정도 읽고 자기 방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심상을 하는 거죠. 나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난다라는 걸 3번 정도 더 말을 하고 자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모님이 해줘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알람 시계를 2개 정도 구매해 주셔야 돼요. 좋은 거 안 사셔도 돼요. 다 있다는 가게 가셔가지고
2개 정도 구매를 해서 시간을 딱 일어나는 시간을 1분 정도의 차이로 그러니까 알람을 맞추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자 아이가 알람을 맞추고 잘 이제 그 자고 아침에 일어났다. 그때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네, 칭찬입니다. 칭찬. 우리 철수야 엄마가 안 깨웠는데도 이렇게 잘 일어났네 하고 그래서 칭찬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일주일에 5번 학교를 가는데 뭐 한 번 정도 이제 스스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2번 정도 스스로 일어나고 점점 변화가 되겠죠. 하루아침에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100%. 자, 한번 깨우던 걸 뭐 이제 그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깨우는 횟수가 스스로 일어나는 게 더 많아지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학생이 잘 못 일어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이 잘 못 일어나면 알람이 울 때 부모님이 깨워 주셔야 돼요. 몇 번 정도? 2번 정도는 깨워 주셔야 됩니다. 근데 2번 정도 깨우시는데 자연스럽게 깨우셔야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뭐 이불을 걷어붙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철수야 지금 몇 시니까 일어나야 된다 하고 2번 정도 말해주는 거는 하시고 학생이 계속 안 일어나고 자게 되면 지각을 시켜서 책임을 지어서 결과를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침 시간에 우리 학생들을 깨웠을 때 아이들도 학교 가야 되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아침에는 날씨 이야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기관리 역량이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뭐 월요일 날 오전 9시에 강의가 있다 이랬을 때 늘 아침마다 엄마가 깨워주던 아이가 대학을 간다고 바로 변해서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됩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제가 이번에 기말고사를 치는데 지난주네요. 시험이 1시에 있었어요. 1시. 근데 학생이 한 명이 결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자기관리 역량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여러분들 뭐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이런 속담도 있듯이 지금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이런 자기관리 역량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또 선택, 책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선택 2가지를 우리는 하게 되죠. 그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메모하셔도 괜찮고 뭘까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선택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첫 번째는 배우자 선택, 2번째는 직업 선택입니다. 근데 직업 선택과 배우자 선택 2가지 중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배우자 선택 물론 중요해요. 근데 직업 선택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직업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 실현도 가능하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걸 실현할 수 있어요. 직업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 자기관리 역량을 키워주셔야지 본인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걸 배우기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도 배우자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셨죠.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선택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다들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사시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 그 예의 하나가
대부분이 이제 식당 가서 메뉴를 선정할 때도 뭐 먹을래 하고 물을 때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무거나 너 먹는 거 시켜 뭐 이렇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본인이 먹고 싶은 걸 직접 표현도 하고요. 나 요거 먹을래, 먹고 싶어 이렇게. 그리고 아무거나는 메뉴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해서 먹는 연습을 선택하는, 뭐 요즘 친구들이 선택장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게요. 이게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책임지고 연습을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부모님이 되실 거고요. 제가 아까 이제 저를 소개하면서 제가 대구 준법센터라고 거기 가서 상담을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28살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기는 살면서 28년 동안 부모님에게 칭찬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다음으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기 학교에서도 코딩 교육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나에게 필요한 걸 지사 선택해서 내가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또 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길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창의적 사고 역량입니다. 창의적 사고 역량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다중지능 개발하기라고 있는데 이 개발도 안개자가 있고 바깥개자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다중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학자분은 하워드 가드너라는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9가지 영역의 재능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라도 한두 가지의 재능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로 뭐 친구를 잘 사귀는 능력이라든가 뭐 노래 음감이 좋다라든가 뭔가 손으로 만지는 활동을 잘한다라든가 분명히 9가지 지능 영역 안에 무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잘하는 걸. 근데 우리 인간은요. 자기 능력의 5%도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돼 버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잘 관찰하셔서 그걸 보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면 우리 아이들이 이 창의적 사고 역량이 엄청나게 자라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심미적 감성 역량입니다. 이건 뭐냐? 여기 보시면 박물관, 미술관, 공연 이런 그 다양한 체험 활동이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대구 근처에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그 학교 근처에도 미술관도 있죠. 자, 박물관도 있고 같은 수성구 안에. 자,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많이 이제 구경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조만간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공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최근에 한 2주 전에 그 국립세종수목원에 가서 호전남 만들기 체험을 하고 왔어요. 저도 조금 색다른 체험을 하고 왔는데 제가 2004년도에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할 때 그 독일의 친구들은 그 자연주의 교육과 생활 중심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연주의 교육의 굉장히 발달된 이제 나라다 보니까 자연에 나가서 놀이를 많이 경험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날 또 제가 이제 자연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자연물을 채취해서 제가 뭔가 이제 꾸미는 일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힐링이 됐고 그때의 기억이 지금 10여 년이 넘었는데도 저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로 와 닿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국립수목원을 갔을 때 그분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예약을 받아요. 뭐 이제 12명, 15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 호접란을 만들기 위해서 수목원 안에 있는 그 식물을 직접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가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만들기 활동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것 또한 엄청나게 변화된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국이어서 시간별로 이제 예약자를 나누어서 받아서 이제 그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 있던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방학을 하니까 이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소통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을 잘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경청을 잘 하십니까? 하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경청이 뭔지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경청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못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청의 뜻은요. 경자는 한자어로 기울어질 경자고요. 청자는 들을 청자입니다. 근데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몸을 약간 기울이고 들을 청의 청자는 상대방이 왕이라 생각하고 10개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마음은 하나로 합쳐서 듣는 게 경청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들으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거의 10명의 정말 그 두세 명을 빼고는 그 말 그대로 배우자 경청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는다는 거죠. 선택적 듣기를 해요. 자, 이걸 뭐를 말씀드리냐. 우리가 뭐 설거지를 하면서 듣는다라든가 다른 집안일을 하시면서 듣기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경청은 정말 온전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그 사람이 마음 깊숙이 하고자 하는 말까지 듣는다는 마음으로 경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 존중. 저는 존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존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어리고 아직 뭐 그 미숙한 상태지만 정말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을 해줬을 때 의사소통 역량은 성장한다고 보거든요. 그 예로 자녀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녀가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부모인 나에게 온 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한 지 저는 29년째인 엄마입니다. 그래서 저도 남매를 키웠는데 지금 둘째는 대학교 3학년이고요. 지금 이제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는 정말 자녀에게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 또한 자녀를 키우면서 뭐 부족한 게 많았죠. 근데 제가 이 부모 교육 이 강의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아래쪽에 보이시는 편지 쓰기, 토론 활동,
그리고 이제 역할놀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저희 아들이 저랑 같이 여기에 살지 않고 타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편지 쓰기를 좀 자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연애도 해야 되고 보니까 알바도 하고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부모님 마음에 뭔가 조금 제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저는 편지 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동체 역량이에요. 마지막 역량입니다. 자, 요즘 그 어느 기업이든 어느 국가든 그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한국만 겪는 일이 아니듯이 전 세계가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지금 노변초에 다니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여기 대구 여기만 보시면 안 되고 전 세계가 얘네들의 무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동을 키우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시더라고요. 만나보면은 거의 3분의 2가 외동이고 3분의 1 정도가 이제 그 남매나 뭐 이렇게 형제 자매가 있으시던데 외동이신 분들은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형제가 있는 분들은 위에 형이나 언니가 동생 책도 읽어주고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숙제도 봐주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게 이런 공동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짜자잔.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역량의 키워드예요. 오늘 강의에 별을 한 5개 정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도성입니다. 이걸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제 강의에서. 창의융합형 인재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도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2030년 OECD 미래교육에서 학생의 주도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건 누군가 대신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도성에 별표를 한 5개 정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일기 지도를 하면은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냐? 일기 지도를 할 때는 잠자기 전에 쓰라고 하지 않고요. 맞춤법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일기를 쓰게 되면 자기 성찰 지능이 높아져요.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이야기하는 다중지능 이론 그 영역 안에 자기 성찰 지능 영역이 일기를 쓰게 되면 높아집니다. 근데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저는 일기 쓰기를 추천드려요.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요. 일기 쓰기가. 저는 잠자기 전에 안 쓰고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 전 좀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에 전 일기를 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엄마랑 그 우리 자녀가 함께 일기를 써보면 어떨까 하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아두면 좋은 알쓸 신잡이라고 하는 사회, 과학, 역사, 철학, 음악, 인문학 전반의 여러 영역을 꿰뚫는 대하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는 창의융합형 인재의 역량은 말 그대로 잡학박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예시 인물로 카이스트에 지금 현재 그 뇌를 연구하고 계시는 정재승 박사님이 이 12박자국이란 책도 내셨지만 강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왜 들고 왔냐면 창의융합형 인재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부분에서 그
현존하는 과학 인물로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상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예시로 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를 창의적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말 그대로 how, 방법이죠. 나도 우리 아이를 인재로 키우고 싶은데 방법을 알아야 그렇게 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솔루션을 잘 배우셔서 우리 아이를 창의적 인재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기에 앞서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정재승 교수님의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구두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분이 창의적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올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몰입하는 과정 있죠. 그 플로우라는 몰입에 대한 부분인데 언제 이게 이루어지느냐 봤더니 산책할 때, 자전거를 탈 때, 그리고 자려고 누웠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 앉아 있으면서 창밖을 내다볼 때, 이렇게 멍 때릴 때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뇌의 여러 영역은 동시에 연결이 되는데, 그 한 번의 혁신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도전을 20번 정도 한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20번 도전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그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는 부분인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면 과연 19번 실패하고 한 번에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도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한테 해보기도 했는데 결국엔 앞으로 이런 인재가 그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요.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다라면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창의적 인재로 키울 건지에 대한 솔루션 12가지를 지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활동을 많이 하도록 도와주면 좋다라고 나와요. 저는 잘 노는 사람이 잘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 놀아야 뭐 다른 일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깥 활동을 요즘은 날씨가 조금 한낮에는 덥지만 그러니까 밖에 많이 데리고 나가셔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탐험하고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뭐 레고 조립한 그 사진이 보이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바깥에 활동을 잘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하는 놀이를 많이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뭐 그 로봇이라든가 레고 조립을 많이 집에서 해서 또 이제 그 영상물도 올리고 이렇게 하시던데 저는 여기서 아이들이 충분히 뭔가 이제 이런 걸 할 때 저는 뭐 학원도 가야 되고 애들도 할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이렇게 몰입해서 뭔가 빠져 있을 때 흐름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사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뭔가 재미에 빠져 있을 때 충분히 그 시간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놀이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엄마가 하라 해서 할 게 없어서 뭐 할 게 없어서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놀이를 해야 진짜 그 놀이가 재밌는 놀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솔루션입니다. 아이들에게 놀라움과 새로운 관점을 주는 경험을 많이 제공해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박물관, 공연, 세계 여행, 뭐 여름 캠프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들 주말에 요즘 그 캠핑 많이 가시더라고요. 주말에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멀리 여행도 못 가고 하시니까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고 그 국내 여행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려고 그러고 그러는 사람인데 최근에 저는 그 영천에 보현산 있는 데 가서 짚라인을 진짜 생애 처음으로 한번 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저도 겁이 나서 탈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뒤쪽에 있는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 친구인데 자기는 잘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자신감에 불타서 그 짚라인을 탔는데 이제 제가 먼저 도착하고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오나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무서워서 울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뭔가 시작해 볼 때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자녀들에게 조금 있으면 또 방학도 하니까 많은 경험을 시켜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네 번째 솔루션으로 질문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창의력을 위한 자양분이 된다 했어요. 제가 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했더니 손을 드는 기자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 영상이 굉장히 그 이슈가 됐던 영상이었는데 왜인 것 같아요? 왜 질문을 못 할까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교육이 정답을 요구하는 교육이에요. 맞나 안 맞나.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내가 뭔가 질문을 하면 틀릴까봐 잘 묻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질문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머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질문하면요, 뭐 이상한 거, 엉뚱한 거 말해요. 뭐 이렇게. 근데 그거 다 그 어머님들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너가 찾아서 엄마 좀 가르쳐 줄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묻거나 찾아보거나 이런 걸 어릴 때부터 해볼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네. 자, 다음으로 다섯 번째 솔루션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감동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자, 우리가 격려라는 거는 잘 못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청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하는 건 그래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못했을 때 격려하거나 지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격려와 경청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혹시 오늘 아침에 우리 자녀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은데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메모지를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했는 말을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뭐 잘 잤니 내 사랑 뭐 밥 먹어라 뭐 양치해라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했을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보물들에게, 여러분들 보물 1호가 자녀이시죠? 예, 저도 자녀가 보물 1호입니다. 네. 아이들에게 잘 잤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오늘 날씨가 좋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몇 시까지 준비해야 학교에 제 시간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빨리 밥 먹어라, 빨리 옷 입어라, 이런 말들을 아침마다 우리 자녀가 듣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좋지 않겠죠. 그걸 오히려 바꿔서 역지사지해서 매일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는 아이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시면, 저는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함부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조금 부족하고 못하는 게 있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잘 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6번째 솔루션인데요. 이야기하는 능력입니다. 이야기하는 능력. 자, 이건 뭐냐? 평소에 부모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라면, 경청을 한다라면, 자녀가 자기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해요.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애가 늘 뭘 물으면 단답형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단답형.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아이가 말을 잘 하게 될까요? 네. 어머님들 이야기부터 먼저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야기하는 능력,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들어줄 때 본인이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릴 때부터 이런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아침에 했는 말을 적어 보라고 했는데요. 혹시 이제 제 강의를 듣고 계신 어머님들 중에 자녀가 입을 옷을 부모님이 다 준비해서 주고 계시지는 않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신발, 양말, 옷 다 챙겨주시는 분들. 아마 반반 정도이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것 또한 자녀가 스스로 선택해서 입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당장에부터 너 혼자 해 하면 또 그게 힘드니까 선택권 주기를 하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2벌의 옷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왼쪽 이 옷을 입을래, 이 옷을 입을래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입고 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시고, 그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너가 원하는 옷을 너가 골라서 입고 가도록 해주시는 게 주도성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연습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아직 1학년이지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5학년이지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선택권 주기를 꼭 실천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째 솔루션이에요. 롤모델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했어요. 자, 제가 아까 정재승 교수님 책을 보여드리고 영상을 이제 제가 준비하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 꿈이 과학자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존하는 인물 중에, 과학 인물 중에 한 분을, 제가 그분을, 정재승 선생님을 추천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분은 뇌 관련을 연구하신 분이다 하고, 이제 제가 롤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본인은 식물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앞으로 자기가 가질 직업, 관심 분야, 뭐 요리사면 요리사 쪽, 뭐 음악가, 뭐든 괜찮아요. 그쪽에 롤모델을 좀 소개해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자라고 싶은지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라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8번과 7번을 순서를 바꿨는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 또 합니다. 지금까지 솔루션에 다 중요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움과 사고력에 있어서 감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라 했어요. 자, 여러분들 감정은 아까 제가 첫 화면에서 보여줬던 그 소피아라는 로봇은 62가지의 감정을 저장해서 뭐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감정이 62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기쁜데 눈물이 나고요. 슬픈데 웃음이 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이 감정이 뭔지에 대해서 저랑 조금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여러분들이랑 활동을 하나 할 건데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활동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가 나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학생들 챙겨서 학교에 보내고 이렇게 집안에 그 집안 살림 챙기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자신한테 수고 많았다, 애썼다 하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본인들 이름 다 있으시죠? 저는 이름이 김경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가 할 건데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경희야, 그동안 수고 많았다, 애썼다, 사랑해 하고 자, 그러시면서 본인의 감정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아마도 어떤 분은 선생님 어색해요. 어떤 분은 편안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아마도 어색하신 분은 이런 감정을 만나는 일을 잘 안 해보신 분이라서 어색한 거고요. 편안하다 하시는 분은 그래도 자기 감정을 잘 알아차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저랑 함께 이 시간을 보낸 이후부터는 자기가 어떤 감정인지 자각하고 그걸 표현할 줄 아는 게 진정하게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 능력이 길러졌을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부모인 나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인 내가 지금 방금 한 이 활동은 셀프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 활동을 많이 하시면 어머님들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감정 코칭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고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우리 감정에는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신난다 하는 긍정적 감정이 있고요. 속상하다, 억울하다, 슬프다, 열받는다, 짜증난다 하는 부정적 감정도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부터 문장 하나를 읽어볼게요.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행동에는 좋고 나쁨이 있다. 예, 제가 정의부터 먼저 내렸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그러세요. 긍정적 감정은 좋고 기쁘고 날아갈 것 같다, 기쁘다, 뿌듯하다 이런 감정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는 감정,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는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 감정도 우리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으로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하병이라고. 이게 이제 DSM-5라고 정신질환 관련 병리 안에도 들어가 있는 병이에요. 그 병 진단명으로. 근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믿고 잘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울증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 감정을 표현하고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화가 난다고 때리거나 소리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이런 행동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그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스럽게 표현하되 행동에는 책임을 지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로봇이 아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걸 지금 초등학교 시절부터 잘 배워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면 엄청난 결과가 있겠죠. 말 그대로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9번째 솔루션입니다. 팀워크를 발휘하고 다른 이들과 협동할 기회를 제공하라. 이건 뭐냐? 뭐를 혼자 하고 혼자 공부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함께 나누는 기회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기업에서 일할 때 너 혼자 잘해서 성과 내십시오 하는 곳은 없습니다. 뭐라고 해요? 옆 부서와 협력해서 뭔가 성과를 내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협동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도록 배우는데 저는 대학생들한테 그 팀별 과제를 줘요. 제가 이번에 4명이 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과제를 줬는데 어떤 팀은 정말 단합이 굉장히 잘 돼서 성과물이 굉장히 좋고 어떤 팀은 정말 뿔뿔이 개인 플레이죠. 그래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조도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제가 뭐 그 위클래스에서 운영하는 집단 상담 같은 걸 해보면은 전지 하나를 주고 협동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요, 어떤 팀은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그림이 어울려서 조화롭게 나오는 반면에 어떤 팀은 그냥 구석구석쟁이에 각자의 그림만을 그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말로 하지 않아도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협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10번째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번째 솔루션은요, 내키지 않는 일을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품성과 체력을 기르고 결국에는 난간을 돌파하는 아이디어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했는데, 전문 용어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죠.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힘. 우리가 좀 다른 단어로 인내심이라고는 표현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의 자녀가 어리지만 그래도 자기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숙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책임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11번째 솔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실패했을 때 아낌없이 지지해주고 그들에게 실패는 창의성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려주어라 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에디슨은
제대로 만든 전구보다 그렇지 못한 전구들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정재승 그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 안에도 19번, 20번 도전해서 19번 실패하고 그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계속 도전한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저는 뭔가 잘하는 것도 좋지만 또 실패했을 때 배울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전교 1등이 제일 힘들다고 해요. 계속 그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든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뭔가 조금 실패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그걸 지지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솔루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말을 아끼고 아이들의 말에 더 경청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경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 그 상담 사례의 친구인데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이번에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심리 검사를 풀배터리로 하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저에게 이제 심리 상담을 하면서 나누는데,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들었던 머리가 좋대요, 이것만 기억하고 와서 저에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들을 때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너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의사소통에는 상대방 말을 잘 들어야 너도 잘 말할 수 있는데,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 핵심이 뭔지 잘 들어야 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 오늘 학교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누떼는 남이 가면 따라가다가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쌍둥이, 일란성, 이란성 쌍둥이 친구들도 가르쳐 보고 수업을 해봐도 너무 달라요. 정말 쌍둥이도.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한 배 속에서 태어난 자녀가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르게 키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어 봅시다. 시간을 가질게요. 네. 일주일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온전한 자유의 시간이며 어디로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단 이제껏 경험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어느 장소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일주일이 지난 후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가? 그 시간 안에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건 혹은 상황을 만든다면 어떤 것인가 하고 제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 전체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 강의의 핵심 요지는 기억해야 될 부분은 주도성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게 창의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경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거 함께 나누어 봅시다를 제시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자녀를 키우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을 돌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서도 하시고요. 영화도 보시고 여행도 가시고 산책도 하시고, 정말 피곤하실 때는 낮잠도 한숨 주무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를 돌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어머님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자식들 챙기시느라고 자신은 조금 뒷전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자신을 좀 돌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오늘 점심 식사도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좀 맛있는 걸 드시면서 자신에게 선물을 주면 어떨까 합니다. 네. 네, 이로써 그 창의융합 교육으로 미래 사회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에 관한 강의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따로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거기 그 글들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셔도 되고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이렇게 문의하시면 되고, 긴 시간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